인생이 망가지기 직전에 꼭 들리는 말이 있어요. 이번만 눈 딱 감고 받자. 사람들은 그게 그냥 한 번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평생 발목 잡는 계약서거든요. 지금 은호는 그 한 줄짜리 계약서 때문에 자기 간을 담보로 내놓아야 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끌던 싸움의 끝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저간 이식 안 합니다. 성희 앞에서 은호는 그 말을 분명하게 해버렸거든요. 더 이상 이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요. 솔직히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 말을 내뱉고 돌아서 나오는 순간 발밑에 있던 바닥이 쫙 갈라지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래도 그날까지만 해도 은호는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였어요. 그래, 할 말은 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지키고 살자. 문제는요. 사람이 끝났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세상이 같이 끝나주진 않는다는 거였어요. 며칠 뒤 회사에서 야근까지 하고 나온 밤이었어요. 팀 회의가 길어졌고 마지막 클라이언트 메일까지 확인하고 나니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을 하나씩 끄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일 얘기만 맴돌고 있었어요. 다음 분기 예산 이 정도면 버티려나. 현실적인 계산만 하면서 집 근처 골목으로 들어섰는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눈앞 풍경이 너무 낯설어서 잠깐 우리 집 맞나? 싶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원래 있던 작은 TV는 구석으로 밀려나 있고요. 그 자리에 커다란 TV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화면이 유난히 선명해서 예능 자막 하나하나가 눈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왔냐?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순이가 머리를 들었어요. 엄마, 이거 뭐야? 아, 저거? 강우가 바꿔야 한다고 난리를 치더라. 맨날 깨지는 화면으로 드라마 보면 눈 나빠진다고. 중고로 싸게 나온 게 있다나 뭐라나 알바비 모아둔 거에 친구가 좀 보태줬다더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은 묘했어요. 좋아서 웃는 건지 불안해서 웃는 건지 애매한 웃음. 야, 로또 맞았냐? 방에서 나온 강우를 보자마자 은호 입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새 후드티에 새 운동화. 머리도 평소보다 한껏 세팅돼 있었어요. 뭔 소리야? 중고라니까. 싸고 좋은 거 친구가 물어다 준 거야. 그래? 우리 막내 좀 잘 나가네. 은호는 대충 그렇게 넘겼어요.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괜히 싸움 붙였다가 더 지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씻고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도 자꾸 그 TV 화면 크기가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아무리 중고여도 저게 얼마짜리일까? 숫자를 몰라도 이 집 사정으로는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금액대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장면이 포착됐어요. 회사에서 늦게까지 보고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팀원들 메신저에 공지 올리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집 근처 골목 입구에 이상하게 반짝거리는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이 동네랑은 좀 안 어울리는 너무 깨끗하고 번들거리는 차.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후드티가 먼저 보였어요. 강우였어요. 야, 진짜 차 샀냐? 은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니까 운전석에서 어떤 남자 하나가 내려서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저 강우랑 같이 일하는 형이에요. 셔츠에 구두, 손목엔 그럴싸한 시계. 딱 봐도 강우가 평소에 어울리던 사람 타입은 아니었어요. 요즘 무슨 일 같이 해요? 그냥 여기저기 운전 도와드리고 소개 좀 해드리고 그런 거예요. 대답은 강우 입에서 나왔는데 눈은 이상하게 누나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래, 잘해라. 은호는 그날도 그냥 웃고 넘겼어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 머리도 같이 귀찮아지거든요. 대신 마음속 메모장에는 조용히 적혔어요. 새 TV. 낯선 차. 새 옷들. 이 집 계단은 평생 한 칸 한 칸씩 올라갔는데 지금은 누가 엘리베이터를 몰래 설치해놓고 혼자 몇 층을 훅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와중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호 씨 되시죠? 우진 담당 코디네이터 목소리였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요즘 장기 이식 관련해서 병원 쪽 규정이 좀 강화되어서요. 공여자 쪽 가족분들 계좌에 큰 금액이 오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강호 씨 계좌에서 그런 정황이 포착돼서요. 관련해서 보호자와 가족분의 면담이 필요합니다. 계좌요? 은호는 순간 집 거실에 있던 새 TV 화면이 떠올랐어요. 네. 자세한 내용은 병원에 오셔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경우 면담에 응하지 않으시면 수술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수술도 안 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네, 현재로서는 공여자분이 거부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재단, 그리고 환자 측의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의료진과 상관없이 윤리위원회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보호를 위해서도 공여자 보호를 위해서도요. 쉽게 말하면 이거였어요. 당신들이 뭘 하든 병원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모른 척할 수 없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은호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갔죠. 엄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은호가 부른 첫 마디였어요. 우리 집에 최근에 큰돈 들어온 거 있어요.
설거지를 하던 순이가 멈칫했어요. 갑자기 그런 건 왜?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병원 시스템이 엄격해서 간 이식가족 계좌에 큰 금액이 한 번에 들어오면 윤리위원회까지 자동으로 올라간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액 현금 입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순이가 수건으로 손을 닦다가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나 그런 얘긴 처음 듣는데. 엄마 계좌 말고 강우 계좌래요. 거실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그때 마침 방에서 강우가 나왔어요. 뭐야, 왜 다 모여 있어? 잘 왔다. 은호가 바로 돌아봤어요. 통장 가져와.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지금 병원에서 너 계좌에 큰 현금이 여러 번에 들어온 걸로 잡혔다고 연락 왔어. 너는 알고 있었지? 강호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누나 지금 기분 안 좋지? 차라리 기분이 없으면 좋겠다. 일단 통장부터 가져와. 순이도 거들었어요. 야, 가져와봐. 설마 이상한 데서 돈 받은 거냐? 결국 강호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통장과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셋이서 위층으로 올라가 작은 테이블에 둘러 앉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한 줄씩 내려가다가 은호 손가락이 어느 줄에서 멈췄어요. 며칠 전 현금 입금이라는 글자 옆에 찍힌 이 집 수입과는 어울리지 않는 숫자. 이게 생활비야? 은호가 묻자 강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처음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 누가? 그냥 나한테. 누가 줬냐고. 질문이 구체적으로 바뀌자 강호 눈이 더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누나, 나 이 얘기 진짜 하기 싫다. 나도 듣기 싫어. 근데 지금 안 들으면 나중엔 변호사 앞에서 듣게 될 것 같거든. 순이가 그제야 끼어들었어요. 야, 너 설마 이상한 데서 돈 빌린 거냐? 사채 같은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뭐야? 알바비면 알바비고 로또면 로또지. 병원 시스템이 일부러 집어서 안다고? 말이 막히자 강호가 결국 고개를 떨궜어요. 그날 밤에 나 따로 부른 사람이 있어. 누가? 재단 이사장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느 재단? 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고성희 이사장님.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은호 머릿속에서 그날 병원에서 들었던 모든 말들이 한 번에 되감기됐어요. 그 사람이 널 따로 불렀다고? 응. 엄마랑 누나 없을 때. 밤에 아무도 모르게. 순이가 숨을 삼켰어요. 야, 너 그딴 자리 왜 나가? 엄마, 그때는 나도 그냥 좋은 자리라고만 생각했어. 나 같은 애를 이사장이 밤에 따로 부른다는 게 뭔지 그때 몰랐어. 그래서 은호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처음엔 그냥 이런저런 얘기였어. 어릴 때 힘들게 산 거 엄마 가게 애기 오빠 얘기. 그러다가 갑자기 가방 하나 내밀더라. 강호 눈앞에 그날 장면이 고스란히 떠오르는 듯 했어요. 진짜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두툼했어. 돈 냄새도 나는 것 같았어. 그 사람이 그러더라. 그동안 키워줘서 고맙다고 빚 좀 정리하고 숨 좀 쉬고 살라고. 엄마 가게도 다시 세우고 나도 인생 한번 제대로 다시 설계해보라고. 대신에 은호가 잘났어요. 대신에 뭐라고 했는데. 누나가 너무 버티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엄마 마음도 이해해보라고. 오빠가 얼마나 절박한지 내가 제일 잘 알지 않냐고. 내가 누나 마음만 잘 잡아주면 나머지는 이쪽에서 책임지겠다고. 순이가 얼굴을 감쌌어요. 야, 너 미쳤냐?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았냐? 안 받았으면 좋았겠지. 강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엄마 카드값 밀린 거 생각나고 가게 보증금 생각나고 누나가 맨날 야근하는 거 생각나니까 그냥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그림이 머리에 그려지더라. 나도 알지. 이게 쉽게 들어온 돈이면 나중에 반드시 청구서 온다는 거. 근데 그때는 그게 나중 문제라고 생각했어. 엄마한테는 뭐라고 했어? 그냥 알바비 모아둔 거라고. 엄마는 그 돈 어디서 났냐고 몇 번 묻다가 웬일로 내가 사람답게 사는 소리를 하냐 하면서 카드값부터 갚으러 나갔어. 나머지는 집 정리하는데 조금 쓰고 TV는 내가 고집 부린 거고. 5억에서 남은 거 조금씩 내가 통장에 넣고 있어.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병원 시스템에 걸린 건 그 갑자기 계속 입금되는 현금이었구나. 은호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입금한 금액이 우진 오빠가 이식 상담식이랑 딱 겹쳤다고 했거든.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겠지. 재단 이사장이 가족 한 명을 밤에 몰래 불러서 봉투를 줬고 얼마 뒤 그 가족 계좌에 큰 현금이 찍혔다. 그리고 그 집 딸은 간 이식 대상자이다.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쥐었어요. 나 진짜 몰랐다. 나는 그냥 강호가 처음으로 사람답게 돈 벌어왔다고만 생각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평생 누가 뭐라고 들고 오면 고맙다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이용한 쪽이 잘못이지. 은호는 강호를 바라봤어요. 폰. 또? 폰 가져와.
강호는 질색을 하면서도 휴대폰을 내놨어요. 은호는 대화창을 하나씩 내려가다가 결국 하나의 이름에서 멈췄어요. 고 이사장님. 프로필 사진을 안 봐도 누군지 너무 잘 아는 이름. 대화 내용을 내려가다가 은호는 숨을 한번 멈춰야 했어요. 내가 누나 마음만 확실히 잡아주면 나머지는 이쪽에서 책임지게. 진짜 이 정도면 인생 바뀌는 거네요. 메시지 아래에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현금 다발이 반쯤 삐져나와 있는 사진. 이거 누구한테 보낸 적 있어? 친구들이랑 단톡방에 한번 올렸다가 욕먹고 바로 지웠어. 야, 이거 장기갑 아니냐라는 말 보고 나도 그제야 좀 정신이 들더라. 순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질끈 감았어요. 나 지우고 싶다. 내 아들이 그런 소리 듣는 인생이라는 걸. 거실에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잠시 뒤 은호가 입을 열었어요. 좋아. 이제 병원에서 왜 윤리위원회까지 꺼냈는지 대충 감이 온다. 누나 나 진짜 감옥 가도 상관없다. 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때문에 누나간 잘라내는 일이 벌어지는 건 진짜 싫어. 그럴 바엔 내가 다 뒤집어쓰고 그냥. 문제는 이게 감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방식이야. 간값 받고도 안 준 집. 돈 받고 딸 몸 갈기려는 집. 이런 말로 남는 거라고. 순이가 겨우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병원이고 뭐고 다 끊고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냐? 그렇게도 못해요. 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기사 나기 직전일 거예요. 요즘 세상에 병원 시스템에 윤리위 올라갈 정도면 어디선가는 반드시 새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너는? 나? 은호는 한숨을 쉬고 웃었어요. 저는 이제 선택지 2개 남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러면 이 판에서 우리 집은 거액받았지만 결국 간 안 준 집으로 남겠죠. 다른 하나는 간 이식을 하는 거. 그러면 거액받고 간까지 준 집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욕이네. 네, 둘 다 욕이에요. 그래도 차이가 하나 있죠. 뭔데? 한쪽은 최소한 한 사람은 살 수도 있어요. 순이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너 지금 그 얘기 진심으로 하는 거냐? 엄마 이제는 누가 대신 정해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우진 오빠는 누워있고 엄마는 이미 강호한테 받은 돈 쓰셨고 강호는 돈을 받았고 고성희 이사장은 그 돈 가방을 건넸어요. 은호가 자기 가슴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어요. 여기만 아직 빈칸이거든요. 누가 내 배를 어떻게 할지 여기만 아직 아무도 도장을 안 찍었어요. 그건 제가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윤리위원회 참석 통보가 공식적으로 온 건 그 다음 주였어요. 한우진 환자 건으로 재단 측, 공여자 측, 병원 윤리위원회가 함께 회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지은호님과 가족분들도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날 병원 건물 안에는 서로 다른 층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희는 재단 회의실에 먼저 도착해서 병원장과 짧은 인사를 나눴어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도 그걸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둘 다 이 상황이 단순 오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반대편에서는 순이와 은호, 강호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야, 가서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라. 순이가 강호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있는 그대로 말했으면 애초에 그 자리에 나가지 말았어야지. 툴툴거리는 말 끝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윤리위원회 회의실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길쭉한 테이블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고 이름표와 물병, 서류 더미. 한쪽 끝에는 재단 대표로 성희가 앉아 있었고 반대편 끝에는 보호자 순이, 그 옆에 공여자 후보 은호, 그리고 관련 가족이라는 애매한 이름표가 놓인 강호가 앉아 있었어요. 둘 사이 거리는 테이블 하나 길이였지만 공기만큼은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회의는 한우진 환자에 간 이식과 관련하여 공여자 측 가족 계좌의 거액 현금 입금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장기 매매 여부 및 수술 진행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말끝마다 무게가 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먼저 고성희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시선을 옮겼어요. 지강호 씨를 밤에 따로 불러 현금 봉투를 전달하셨습니까? 성희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병원 측 혹은 가족에게 사전에 공지된 공식 면담 자리는 아니었죠. 개인적인 자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어느 정도 액수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지금 여기서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상대가 그동안 감당하기 어려웠던 빚을 정리하고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의 감사와 보상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주신 세월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될 고통에 대한 위로. 장기 이식과 관련해서 조건을 암시하거나 제시한 부분은 없습니까? 성희가 잠시 멈칫했어요. 직접적인 조건을 내건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강호 씨에게 누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는 말했습니다. 간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진군이 살기 어렵다는 사실도 말했고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질문이 옮겨갔어요. 지강호 씨. 네. 강호는 의자 끝에 걸터 앉은 사람처럼 몸을 움찔했어요. 그날 밤 고성희 이사장님으로부터 돈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누나를 설득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예. 어떤 표현이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누나가 너무 버티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마음도 이해해달라고 했고요. 제가 누나 마음만 잘 잡아주면 제가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이 한우진 시간 이식과 무관한 돈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솔직히 완전히 무관하다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았고요. 제가 누나 설득을 잘하면 우리 집 상황이 같이 나아지는 그림이 머리에 그려졌습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이제 지은호 씨께 여쭙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호에게 쏠렸어요. 이 사실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며칠 전에 병원에서 전화 받고 우리 집 계좌에 거액 현금 입금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집에 큰 TV가 들어오고 동생이 갑자기 여유 있어 보이는 것만 보고 의심만 했고요.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만나서 돈 가방을 받았다는 얘기도 오늘 전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 간 이식에 대한 본인의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느 쪽으로 가도 다 장기 매매 소리 들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위원이 묻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끝까지 간 이식을 안 하겠다고 버티면 사람들은 거액까지 받고 결국 안 준 집이라고 할 거예요. 반대로 간 이식을 하겠다고 하면 돈 받고 몸도 내놓는다고 할 사람도 있을 거고요. 둘 다 이미 기사 댓글에 있는 말들입니다. 위원들 앞에 놓인 서류에 실제로 온라인 기사 캡처가 얹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 질문은 너무 직선적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정리되진 않았어요. 은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판에서 제가 아무 선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요. 그러면 남들이 정한 결론만 남을 테니까요. 제가 간 이식을 하든 안 하든 최소한 왜 그랬는지 정도는 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간 이식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실 수 있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오늘 여기서는 하겠다고 말하든 안 하겠다고 말하든 그게 너무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대답이 돼 버릴 것 같아요. 은호가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어요. 대신 한 가지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도망치지는 않겠다고요. 윤리위에서 뭘 결정하든 제가 제 선택을 서류로 남기든 말든 그걸 남 탓으로 돌리지는 않겠다는 거요. 위원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오늘 들은 내용들을 토대로 장기 매매 여부 및 수술 진행 가능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결론이 나면 병원 측을 통해 통보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졌어요. 성희는 병원장과 또 다른 회의가 있다며 바로 재단 쪽으로 향했고 순이와 은호, 강호는 끝복도까지 가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동선이 겹칠 뻔한 순간이 있었어요. 반대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안에는 성희가 타고 있었어요. 은호는 힐끗 그쪽을 봤다가 아무 말 없이 계단 쪽으로 몸을 틀었어요. 성희도 잠깐 멈칫하다가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문은 자동으로 닫혔고 둘 사이는 이번에도 결국 같은 건물, 다른 길로 엇갈렸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윤리위원회 검토 결과 이번 사건은 장기 매매 의심 정황은 있으나 강제성이나 직접적인 대가 거래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공여자 본인이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하고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수술 진행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핵심은 한 줄이었어요. 결국 공은 다시 지은호님에게 넘어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이게 너무 잔인한 말이라는 건 알지만 지금은 지은호님의 선택이 아니며 어느 쪽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집과 회사 중간쯤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결국 또 내 몫으로 돌아왔네. 지역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원래 이 판은요. 은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제일 약한 사람한테 제일 큰 결정권이 떨어지더라고요. 돈도 시간도 제일 없는 사람이 판 전체를 정해야 되는 웃긴 구조. 웃기진 않다. 지역이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내가 선택해야 나중에 남 탓 덜하게 돼. 누가 뭐라고 해도 그때 내가 정했다고 말할 수는 있잖아. 선배는요? 은호가 물었어요. 제가 간 이식하겠다고 하면 말릴 거예요. 진짜 솔직하게. 네, 못 말린다. 왜요? 지금 내 머리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네가 안 했을 때 들을 말이 얼마나 더 잔인한지 내가 더 잘 아니까. 나는 오히려 내가 간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선택이 돈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옆에서 증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관계 때문에요. 응. 우진이랑 내 관계, 엄마랑 내 관계, 심지어 고성이랑 내 관계까지. 돈이 판을 만들었을 수는 있어도 마지막에 내가 펜 들고 서명하는 순간만큼은 너 감정이 더 크게 작용할 거거든. 그걸 나는 봤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제가 끝까지 안 하겠다고 버티면요. 지영 말투는 너무 간단했어요. 욕 먹을 때 같이 먹어주면 되지. 욕은 원래 옆에 있는 사람까지 세트로 먹는 거거든. 둘 다 해준다는 거예요. 어차피 감정 노동은 10일이 기본 옵션이야. 은호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웃었어요. 선배 진짜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후회할 일은 내가 만들 게 아니라 내가 만들겠지. 집으로 돌아와 은호는 거실새 TV를 한참 바라봤어요. 껐는데도 화면이 자기 눈만큼이나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거 당장 내다 버려라며 소리부터 질렀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이거 나중에 팔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방에서 몰래 듣고 있던 강우가 슬쩍 얼굴을 내밀었어요. 누나 무슨 소리야. 너 인생 다시 설계한다며. 그 설계에 나도 좀 껴. 어떻게? 나 아깐 이식하기로 했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강우 얼굴이 확 질렸어요. 하지 마. 누나 진짜 하지 마. 나 때문에 그러는 거면 더더욱 하지 마. 나 그냥 벌 받고 살게. 사람들이 뭐라 부르든 나 혼자 욕 다 먹고 살게. 내가 혼자 욕 먹는다고 끝나는 일이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고민 안 했어. 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이 판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감옥도 아니고 욕도 아니고 낙인이야. 장기 팔아먹은 집. 돈 받고도 안 준 집. 이런 낙인. 그 낙인을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최소한 누군지 정도는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지 않냐? 그게 왜 누나야? 오빠도 누워있고 엄마는 이미 모르는 사이에 돈 썼고 넌 봉투 받고 차까지 얻어 타봤고. 그럼 아직 칼이 안 닿은 사람은 나뿐이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은호도 두려웠어요. 수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수술 이후의 삶이 더 무서웠어요. 몸도 몸이지만 사람들 눈과 말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더 두려웠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적어도 나중에 누가 그때 왜 그랬냐고 물으면 엄마도 아니고 강우도 아니고 성희도 아니고 나한테 물어보게 만들고 싶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러 가는 날 병원 복도는 평소처럼 분주했어요. 누군가는 퇴원하고 누군가는 입원하고 누군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법무팀 코디네이터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간 이식은 지은호님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내용입니다. 자발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은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제가 쓰는 거니까 제 선택이겠죠. 펜을 들고 이름을 쓰는 동안 이상하게 손이 덜 떨렸어요. 결정은 이미 그 전날 밤 거실에서 공원에서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수십 번씩 내렸다 뒤집었다를 반복했거든요. 서명을 마치고 나오는 길 복도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잠깐 봤어요. 생각보다 평온해 보였어요. 너무 평온해서 더 이상할 정도로. 수술 전날 밤 집에서는 마지막 회의가 열렸어요. 마지막으로 묻는다. 순이가 은호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진짜 이게 내가 원하는 거냐. 원하는 거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누가 자기 배 갈라지는 걸 원하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쪽을 고르라면 이쪽이 그나마 낫겠다는 생각은 진심이에요. 그럼 엄마는? 나는 평생 내 딸 배 갈라진 엄마로 살아야 되는데. 엄마는요? 은호가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평생 내 딸 때문에 누군가 살았다는 사실을 같이 들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빠든 아니면 그냥 몇 년 더 버티는 거든 결과랑 상관없이요. 남들이 뭐라고 부르든 우리 쌤만은 그렇게 기억합시다. 우진 오빠가 살든 못 살든 이 선택은 제가 했다는 거. 강우가 문턱에 기대서 있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 진짜 평생 누나 얼굴 어떻게 보냐. 그건 내 자유야. 은호가 웃었어요. 평생 미안해하면서 보든지 평생 고마워하면서 보든지.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나중에 누구한테 그때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 누나는 뭐라고 대답할 건데. 그때 그 상황에서 그게 제일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할 거야.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게 진심이었다고. 그 정도면 우리 집 인생 설명서로는 충분하지 않냐.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는 여느 날과 똑같이 바빴어요. 허탈하게도 어떤 사람 인생이 갈리는 날에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거든요. 우진은 이미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왔냐? 약해진 목소리였지만 장난치려는 버릇은 여전했어요. 네, 왔습니다. 오늘따라 오빠 머리 상태가 되게 괜찮네요. 마지막 머리 칭찬이라 그런가? 마지막 아니에요.
수술 끝나고도 제가 계속 잔소리할 건데요. 둘 사이는 잠깐 예전처럼 편안해졌어요. 야, 우진이 조용히 불렀어요. 나중에 누가 뭐라고 묻든 내 얘기 꼭 해라. 사람들 다 내가 한 말만 기억하려 들 거야. 살려달라고 했다는 말만. 그 전에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 얘기 꼭 해라. 오빠 아직 안 죽었다니까요. 유언처럼 말하지 마요. 그럼 예행 연습 정도로 치자. 복도 끝에는 순이와 강우가 서 있었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는 지혁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희는 그 시각 재단 회의실에서 수술 진행 보고를 서류로 받고 있었어요. 같은 건물 아닌데 끝까지 길이 엇갈린 채로. 수술실 문 앞에서 은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순이는 눈을 붉히면서도 억지로 웃으려 했고 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만 꼭 쥐고 있었어요. 멀리 서 있던 지혁이 손을 크게 흔들진 않았지만 눈으로 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살아 돌아와라. 나머지는 내가 같이 욕먹어 줄게.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은호는 그걸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수술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문이 천천히 닫히는 동안 은호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울면 도망가고 싶어질 것 같아서요. 눈물은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어요. 언젠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입으로 다 말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날 한꺼번에 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또 물을 거예요. 정말 돈 때문에 그랬냐? 그때 은호는 이렇게 대답할 생각이었어요. 돈 때문에 시작된 판은 맞는데요. 마지막에 펜 들고 서명한 건 그래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자기 위로든 진짜 진심이든 적어도 그 한 문장만큼은 아무도 대신 말해줄 수 없을 테니까요. 수술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니까 복도에 남은 사람들은 동시에 숨을 내쉬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다 같이 숨을 내쉬었는데 누구 하나 숨 쉬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가 결국 다리가 풀려서 벽에 기대 섰어요. 강호는 그 옆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었고요. 야, 앉아 있어라. 지혁이 조용히 말했는데요. 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앉으면 더 미칠 것 같아서요. 그럼 서 있든지. 대신 쓰러지진 말고. 선배는 안 힘들어요. 강호 입에서 선배라는 호칭이 나온 것도 웃긴 상황이었어요. 지혁은 원래 강호한테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서로가 서로의 망가진 가족사를 너무 많이 본 사이라 이상하게 말이 막 튀어나오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 힘든 건 나중 문제고. 지혁이 짧게 말했어요.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저 안에 있는 애니까. 순이가 그 말을 듣고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혁아. 이제는 사장님도 아니고 선배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불렀습니다. 응,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은 살아야 되냐 마냐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저 안에서 살아 돌아오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욕먹든 잘난 척을 하든 그때 고민해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무너지면 그냥 안 나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강호 휴대폰이 울렸어요. 받지 마. 순이가 반사적으로 말했는데요. 강호는 화면만 봤어요. 이름은 없고 숫자만 찍힌 번호. 근데 이 숫자를 누군지 알았어요. 예전에 밤에 따로 불러 현금 봉투를 밀어놓고 내 인생 설계해보라고 말하던 그 사람. 성이었습니다. 강호는 통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화면을 꺼버렸어요. 누구냐? 순이가 물었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럼 잘했다. 오늘은 아무도 받지 마라. 근데 바로 다음에 또 울리더라고요. 이번에는 번호가 달랐어요. 이번에는 영라였어요. 받아. 이번에는 순이가 먼저 말했어요. 걔는 그래도 우리 편이더라. 강호는 살짝 놀란 눈으로 엄마를 봤어요. 순이가 영라를 우리 편이라고 부를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영라 목소리가 거의 울먹거리는 상태로 들려왔어요. 오빠 지금 병원이야? 응. 언니 수술 들어갔어. 지금 막 들어갔어. 엄마는? 재단 회의실. 병원장이랑 붙어 앉아 있겠지.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영라가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정리하는 소리까지 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오빠. 응. 엄마가 아까 재단 사람들 앞에서 이 돈은 어디까지나 위로금이었고 조건은 없었다고 말했거든. 그랬겠지. 근데 나 그 말 듣는데 이상하게 은호 언니 얼굴이 먼저 떠나는 거야. 위로금이든 뭐든 그 봉투가 결국 언니 배를 자르게 만든 거잖아. 강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어요. 영라야. 응. 너 엄마 편 들어야 되는 입장 아니냐. 그래야 되는 입장인 건 맞지. 근데 왜 자꾸 우리 편을 들어. 우리 편 너희 편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영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누가 더 많이 아플지 생각하면 답 나와. 엄마는 욕먹어도 재단 있고 집 있어. 근데 언니는 몸만 남잖아.
그래서 자꾸 언니 편을 듣게 되더라고. 강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오빠. 응. 수술 끝나면 언니가 나랑도 얼굴 보기 싫어할까? 글쎄. 근데 나 포기 안 할 거야. 언니가 나보고 싶어 하든 말든 적어도 언니 인생이 돈 받고 간 판 여자로만 남지는 않게 만들고 싶어. 그걸 내가 어떻게 만들어? 몰라. 그림 그리는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영라가 웃으면서도 웃음 끝이 떨렸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야. 사람들이 엄마 그림보다는 언니 얼굴을 더 많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 어떤 식으로든. 야, 그렇게 위험한 말은 내 엄마 앞에서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오빠한테 하는 거야. 통화를 끊고 나서도 강우 귀에는 언니 얼굴을 더 많이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말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한편 재단 회의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성희는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고 진석은 팔짱을 낀 채 상황 보고를 듣고 있었어요. 일단 윤리의 결론은 중간 정도입니다. 재단 실무 담당자가 보고를 이어갔어요. 장기 매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여자 가족과 재단 측 사이에 오해 소지가 있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이 정도 표현으로 정리됐습니다. 오해 소지. 진석이 그 말을 되뇌었어요. 실제로는 뭐냐? 안에서 분위기가 어땠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회장님. 실무자가 눈치를 한번 보고 말했어요. 병원 쪽은 이 사건이 언론에 그대로 나가면 재단에서 간값을 책정했다는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공식적으로. 환자 가족 측은 위로금을 전액 반환했고 공여자는 자발적인 동의로 수술을 진행한다. 이 방향으로 정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성희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반환이라니요? 고 이사장님. 진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실제로 쓰인 돈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지금 남아있는 액수만이라도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어? 이미 가족이 사용한 일부 금액을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게 병원의 내부 입장입니다. 실무 담당자가 덧붙였어요. 이런 사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깨끗해지려 노력했다는 흔적이라서요. 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깨끗해지려면요. 성희가 낮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겠죠. 실수였다는 걸 모른 건 아니었어요. 처음 봉투를 꺼낼 때부터 어딘가에서는 빨간 줄이 쫙 그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기 자식이 죽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리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 결과가 지금 이 사단이었고요. 지금 중요한 건 책임을 누가 얼마나 지느냐야. 진석이 정리하듯 말했어요. 우리가 책임질 모, 병원이 책임질 모, 그리고 공여자 쪽이 감당해야 할 모. 성희는 그 공여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그 공여자가 누구인지, 누구의 딸인지, 누가 키웠고 누가 낳았는지. 자기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공여자가 수술을 하기로 했답니다. 실무자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본인 의사로 서면 동의서에 사인까지 맞췄다고 합니다. 성희 손끝이 가볍게 떨렸어요. 그 애가 왜?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 한마디였어요. 왜 굳이 그 길을 택했냐는 뜻이기도 했고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결정을 했냐는 서운함이기도 했고 왜 내가 아닌 그 애가 몸으로 책임을 져야 하냐는 죄책감이기도 했어요. 고 이사장님. 실무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병원 쪽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술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이번 건은 최대한 내부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 수준에서 정리하겠다고요. 대신에요. 진석이 이어받았어요.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여야지. 언론이 묻기 전에. 그게 나고 그게 너야. 성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지는 방법까지 계산하게 됐어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도 사람은 언젠가부터 모든 걸 게임처럼 계산하는 버릇이 생기더라고요. 이번 판에서 지는 쪽은 분명했어요.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는 감갑봉투라는 말이 박혀 있었고 그 문장에는 고성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수술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예상 수술 시간보다 1시간을 더 넘기자 순이는 의자를 붙들고 기도하듯 웅크리고 있었고 강우는 병원 자판기 앞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지역은 중간중간 회사에서 오는 전화를 짧게 끊어가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한참 만에야 수술실 문이 한번 열렸어요. 나온 건 간호사였고 표정은 중립이었어요. 보호자분들 계세요? 네. 셋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지금 수술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간을 떼어낸 쪽 회복 상태가 생각보다 좀 더 예민해서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위급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고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떼어낸 쪽이라는 표현이 순이 귀에는 너무 잔인하게 박혔어요. 우리 은호가 떼어낸 쪽이죠. 네, 공여자 쪽입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사람 몸을 떼어냈다고. 간호사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의료진 내부 표현이 섞여 나왔네요.
지금은 그냥 지은호님이 잘 버텨주고 계신다고 이해해주세요. 순이는 그 말을 꼭 붙들었어요. 잘 버티고 있다. 이 한 문장은 사람이 하루를 버텨내게 만드는데 충분한 말이더라고요. 한편 AP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팀 메신저에 누군가 링크 하나를 올렸거든요. 대표님 관련 기사 떴는데요. 이거 공유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링크를 클릭하자 포털 메인 하단에 작게 걸린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재단 이사장 환자 가족의 거액 전달 장기 이식 놓고 깜깜 놀라. 지역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어요. AP도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재단 이사장과 같은 병원, 같은 빌딩을 들락날락거리는 AP 사장이 완전히 별개의 인물로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걸 지역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더구나 그 기사 안에는 향간 이식 케이스에서 공여자 측 가족 통장에 거액이 입금된 정황이 포착되어 윤리위가 열렸다는 문장이 분명히 적혀 있었고 그 문장 속 공여자가 지금 자기 회사 팀장이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다 엮일 수 있겠구나. 지역은 그 생각을 하면서도 마우스를 닫지 않았어요. 도망치고 싶을 때 화면을 꺼버리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이날만큼은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어차피 이건 누구 한 명만의 사건이 아니었으니까요.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이번에는 의사가 나왔어요. 순이는 거의 뛰다시피 달려갔어요. 선생님, 우리 애는요, 우리 애는. 의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진정시키려 했어요. 지금은 다 말씀드리기 이르고요. 일단 큰 고비는 잘 넘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은 계획대로 진행됐고 수술 직후 상태는 저희가 예상한 범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강호가 겨우 물었어요. 그럼 언니는요? 지은호 씨는 지금 회복실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취가 완전히 깨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통증이 상당할 테지만 첫 24시간을 잘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단계가 더 많아집니다. 오빠는요? 한우진 오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이식이라는 게 당장 내일부터 멀쩡하게 살아나는 건 아니고요. 한우진 씨 몸이 이간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를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 하나에 세 사람 어깨가 동시에 풀렸어요. 근데 이상하죠. 성공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날도 있더라고요. 그 성공 안에 누가 얼마만큼의 것을 잃었는지까지 같이 들어있으니까요. 성희에게도 같은 보고가 전달됐어요. 수술은 일단 잘 끝났습니다. 의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희는 창밖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한우진 씨의 몸이 세간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게 무사히 지나가면 이번 거는 기적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공여자 쪽은요. 성희는 공여자라는 표현이 아직도 입에 안 붙었어요. 지은호 씨는 지금 회복실로 이동 중입니다. 통증이 크고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거라. 보호자분들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호자. 성희는 그 단어에 잠깐 멈칫했어요. 법적으로 보호자는 순이었고 실제로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것도 순이와 강호였어요. 성희는 그 어떤 종이에 사인도 못했고 그 어떤 보호자 명단에도 이름을 못 올렸어요. 대신 자기 이름은 기사 댓글에서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감각. 돈봉투. 한우진. 그리고 가장 가슴을 후비는 세 글자. 지은호. 은호가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제일 먼저 배를 만져보려고 했어요. 근데 팔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언가에 묶인 건 아니었는데요. 마취와 통증이 동시에 덮쳐오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옆에서 순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호야. 엄마. 자기 입에서 그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조금 의외였어요. 이런 날에도 이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네. 머릿속 어디에서는 그런 생각도 스쳐갔어요. 아파? 아프죠. 안 아프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목소리는 힘이 없는데 농담을 하려는 습관은 여전했어요. 그게 또 이 집이 버티는 방식이었고요. 오빠는요. 우진이는 잘 끝났다고 하더라. 살 거예요. 살라고 다들 발버둥 치고 있더라. 걔는 원래도 혼자 알아서 잘 버티는 애고. 은호는 그 말을 듣고 간신히 숨을 내쉬었어요. 로또 맞은 거네. 뭐가 로또야 지금 이게. 오빠도 살고 엄마도 감옥 안 가고 강호도 아직 집에 있고 선배도 회사 안 망했으면 좋겠고. 이 정도면 복권 4장 한꺼번에 긁은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누운 자리 봐라. 순이가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어요. 이게 무슨 복권이냐. 이건 그냥 내 몸 가지고 꺼낸 마지막 비상금이지. 그 비상금 엄마도 쓰는 거예요. 뭐라고? 나중에 사람들 입방아 올라가며요. 은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때 왜 그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마 보고 물어보면 엄마는 그냥 내가 미쳤었다고 말할 거고 성희한테 물어보면 성희는 이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 두 문장만으로 설명 안 되는 구석이 반드시 남을 거거든요. 그게 뭔데? 그때 제일 많이 떨었던 사람 마음이요. 그건 아마 제가 제일 잘 아니까.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혁은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반쯤 듣고 있었어요. 들어갈까 말까를 10번은 고민하다가 결국 노크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방 안은 은호와 순이 그리고 강우까지 셋이서만 나눠야 하는 공기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대신 지혁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목을 하나 적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날 펜을 든 건 은호였다. 언젠가 사람들이 이 일을 전부 잊은 척하다가 갑자기 다시 꺼내 물을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진짜 돈 때문에 그랬던 거냐. 그때 지혁은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리면서 이 한 줄만큼은 확실하게 말해줄 생각이었어요. 돈 때문에 시작된 건 맞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서명한 건 정말 끝까지 고민하던 그의 마음이었다고요. 그 말을 들을지 말지는 그때 사람들 자유겠지만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이 판을 그런 식으로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지혁이 할 수 있는 방어의 전부였으니까요. 복도 저쪽 끝 재단 사람들과 통화를 마친 성희가 조용히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성희는 회복실로 가는 길을 일부러 피해 돌아가고 있었고 지혁은 그걸 알면서도 굳이 마주치지 않으려 의자를 더 구석으로 당겼어요. 둘 다 일부러 서로를 피하는 선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언젠가는 둘이 마주 앉아 이 사건에 대해 얘기해야 될 날이 올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가 먼저 그 말을 꺼낼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은호가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태로 이야기는 그렇게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깔끔하게 정리된 것도 아닌 채로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